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연산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진짜 연산군의 본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연산군이 21살의 왕에 즉위했다. 이건 명백하게 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제12년이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연산군이 31살에 죽는 거 그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살이 오버랩 돼가지고 21살에 왕이 되었다. 그건 실수고 19의 왕이 됩니다. 1494년에 왕이 됐고 1498년에 김종직의 조이제문 때문에 무오사화. 사화가 뭐냐면 살인들이 화를 입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조이제문 때문에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하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소이나 이런 친구들이 유배 가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50몇 명인가가 죽거든요. 근데 무오사화 때문에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왕의 제2기간 중에 뭐 그 정도 사건이야 거의 다 한 번씩은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연산군이 제위해서 갑자사화가 일어난 1504년까지 10년 동안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인이 출몰합니다. 여진족이 출몰하니까 여진족을 제대로 몰아내고, 또 연산군은 무슨 주장까지 했냐면 압록강이건 두만강이건 넘어가지고 여진족을 박살내자. 그런데 조선의 관료들이 반대하니까 여진 정벌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인 거고, 외구들이 출몰하니까 외구들도 작살내면서 외구와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 군졸들의 갑옷이 조금 더 좋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용사라는 관청을 설치해가지고요, 조선 군인들의 철제 갑옷을 만들 걸 명하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의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수령들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흉년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주기도 하고 봄에 쌀을 빌려주는 황곡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조 홍길동, 실록에는 완벽하게 도적으로 나옵니다. 홍길동을 잡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불러다가 막 초청 위로연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몰래 명나라의 비단 기술을 빼오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영리한, 영명한 측면이 있었던 게 연산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세자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 죽음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 자신의 친어머니는 안 계시고 새로운 중전마마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자가 되려면 자기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일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겠다라고 그걸 알면서 세자 생활을 해나갔던 그 어린 시절, 10대 시절의 그 과묵함과 나름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산군의 친엄마를 죽이자고 했던 성종이나 인수대비 측이나 관료들 사이에서 세자를 체인지합시다는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세자로서 나름 처신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산이 공부를 잘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494년에서 1504년 갑자사화가 터지기 전까지 연산은 괜찮았고, 조선의 여러 군주들 중에 제가 빗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군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4년이 됩니다. 이 갑자사화라는 게 참 이상한 곳에서 터지는데, 이상하게 연산이요, 즉위 초반에는 색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30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여색을 밝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 장록수라는 여인은 벌써 궁중에 들어와 있었죠. 장록수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장록수는 연산군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고 유부녀였고 애까지 있었고 좀 굉장히 뚱뚱했다, 통통했다, 그런 기록까지 좀 나옵니다만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장록수를 통해서 약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장록수가 연산을 자기 아이 다루듯이 다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 관찰사 홍귀달의 손녀딸이 굉장히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후궁으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홍귀달이 자기 손녀딸이 몸이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건강치 않아서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홍귀달 귀양 보내고 죽여버리고 홍귀달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지분을 멸문지화 시켜버리죠. 바로 이러할 때 간신, 영화 제목도 간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패비윤 씨의 친어머니
연산의 외할머니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귀양가 있는 연산군의 외할머니와 연산군을 간신 임사홍이 부킹시켜주고 그때 연산의 외할머니가 패비윤 씨가 사약 먹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라고 그 옷을 보여주고 그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보는 순간 연산이 빡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연산이 자기 어머니 죽음이 미스테리했고 어머니가 어쩌지 해서 죽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폐서인되고 사약 먹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자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게 약간 자신의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요 묘에서 릉으로 바꾸고 묘를 예쁘게 이렇게 좀 꾸며주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려는 복수국은 버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입었던 핏자국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 성종이 살아있었을 때 아니 패비윤 씨 관련 회의도 했을 거고 패비윤 씨에게 사약 먹이는 회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전 회의에서 회의석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거라. 살아있는 사람들 다 죽고요. 그 자식들까지 다 죽고요. 사이들까지는 간신히 유배 보내는 선의 끝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삼족을 멸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성종 때 그 윤 씨를 쫓아내자 폐비 논의했던 것과 사약 먹이자 논의했던 사람들은 거의 많이 죽어 있었거든.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정인지라든지 한명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신을 파내서 전부 다 부관참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관참시가 뭔데요? 묘를 파해하고 관을 드러내고 관 뚜껑을 열면 뼈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 목에 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해골하고 몸하고는요 뼈로는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목하고 해골하고 그 다음에 신체 뼈를 자르는 신용을 하고 난 다음에 뼈를 빠버립니다. 뼈를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보내죠. 이걸 쇄골표풍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명회한테 해버리죠. 여러분 영화 관상 기억나십니까? 진짜 관상이 잘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이제 관상 배우가 송강호였던 거 기억나시죠? 송강호가 관상장이었고 송강호는 김종서 편을 듭니다. 근데 수양대군 이정재 편을 들었던 한명회가 끝내 김종서를 죽이게 되고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승리하죠. 근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한명회가 이 관상장이 누구야? 송강호를 살려주죠. 그러면서 한명회가 송강호에게 내 관상을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그 송강호가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언젠가는 목이 잘릴 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거의 막바지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세월이 한 20년 흘렀습니다. 한명회가 한 30년 흘렀겠다. 한명회가 자기 후손들을 쫙 모아놓고 옛날 그 유명한 관상장이가 내가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해서 내가 매사에 목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후손들은 번창했는데 내 목이 살아남아 있음을 보면 그때 그 관상장이가 틀렸구나. 그런데 웬걸 한명회는 죽고 난 다음에 1504년 갑자사화 때 뼈가 꺼내지고 그때 목이 잘렸잖아요. 영화 관상 마지막 부분에 그 멘트가 쫙 나옵니다. 내가 박수를 쳤어. 야 감독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갑자사화 때. 이 갑자사화 때 죽어나간 사람들은요. 그 처참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벌도 굉장히 잔혹한 형벌을 행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금부에서 누구를 하옥토라 가라, 반역자를 신문하도록 가라,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리 찢는 거 나오죠. 나무 형틀로. 나무로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뭐 쇠 달구지로 지지는 장면까지만 간신히 나오죠. 근데 어떤 연산군 영화나 드라마에도 실제로 연산군이 행했던 그 형벌들은요 화면상으로 드러내주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죄인을 끌고 올 때요 손을 뚫어요. 손을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올 수 있게 하고요. 사람을 죽일 때 가슴을 계속 쳐가지고 가슴뼈를 으깨어서 죽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새 달구지로 피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능지처참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잔혹한 형벌을 즐겼던 게 갑자사화 때 연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연산이 나름 잘했다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펼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앞에 있었던 왕이었던 성종과는 다르게 신하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무오사화 때도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갑자사화 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신하들은 연산군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연산군에게 전하 아니되옵다 하고 간언했던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3사 날려버리고요. 자기 아버지가 9229번 했던 경연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경연 작살내버리고요. 관료들은요, 왕에게 말을 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신엄패, 입조심하라는 거지 혀 나불대지 말라는 거지. 모든 관료들이요, 신엄패를 차고 궁궐로 출근합니다. 입조심해. 그리고 관료들의 사모 모자에는요, 앞쪽에 충자가 써져 있고 뒤에 성자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충성하는 게 바로 연산군 때부터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은 유교적 도덕 틀 안에서, 왕도 정치 틀 안에서 왕이 아니야, 허물 많은 내가 과인이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은 나라가 내 거고 모든 백성도 내 거고 세상 모든 건 내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산군은 조선의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냥을 즐기는데요. 아니, 초반부 사냥은요, 좀 소소하게 다녔어. 갑자사화 이후부터요, 사냥을 나가면 이게 기록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 명을 동원합니다. 아니, 연산군이 사냥하다 보면 돼지나 사슴이 민가에 들어가서 말 타고 민가로 쫓아 들어가다 보면 백성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냥에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연산군이 내 사냥터에는 민가를 좀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사냥터가 경기도야, 시발. 연산군의 사냥터가 경기도 일대라니까요. 경기 포천이나 이런 곳이 충청도 같은데 실제로 경기도 절반 가까이가 사냥터가 돼버리니까 경기도에 인구가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포천이나 이런 곳이 경기도에 이때 편입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냥터에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걸 금한다 그래서 금표를 설치하죠. 그 넓은 경기도 지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했던 게 연산군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조 때 얼마나 많은 공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공신들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죠. 그걸 공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공신전을 몰수해버리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미치는 겁니다. 살인들은 살인대로, 간언도 못해, 삼사직 날라가, 왕이 경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인들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훈구 대신들은 훈구 대신대로 자신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연산을 폭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폭군들까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여러 폭군들하고 비교하면 사이즈 차원에서는 중국의 폭군들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죠. 인력 동원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숫자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만,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연산군은 와,